지금부터 건축을 넘어 공간으로 아우리 대국민 연구성과 발표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연구성과 발표회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건축을 넘어 공간으로 라는 주제로 저희 건축공간연구원에서 2025년도에 한 해 동안 수행한 주요 연구과제의 성과를 국민 그리고 정책 수요자분들께 공유하며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오늘 주제가 건축을 넘어 공간이라는 타이틀이 붙었습니다. 건축이라는 것은 홀로 서 있는 것이 아니고 공간이라는 것에 에워싸서 있을 때만이 그 건축의 가치를 발현할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저희들이 이 타이틀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발표에서 아파트 녹지의 탄소 흡수 가치 재발견서부터 공공시설의 예방적 관리, 한옥과 건축자산의 보전, 농촌 빈집 문제와 보행안전, 그리고 건축 공간 분야의 AI, 빅데이터 활용까지 국민 모두의 삶에 밀착된 폭넓은 주제를 다룹니다. 국민의 일상을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만들며 지속 가능한 공간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건축공간연구원은 앞으로도 사회적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체감도 높은 정책을 발굴하고 현장과 호흡하는 연구기관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면서 이제 건축을 넘어서 공간이라고 하는 표현이 무슨 뜻일까라는 생각들을 하고 왔습니다. 오자마자 앉아서 이제 어떤 내용들을 발표하시나 봤더니 물리적인 소재, 물리적인 아이템을 가지고 공간이라는 차원에서 사회적 관계들을 해석하고 또한 사회적 관계가 공간 속에서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지 하는 것들을 확인하고 검토하고 이러는 것 같아서 참 좋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더 문화스러운 그리고 조금 더 사람에게 적합한, 저는 이제 인권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내용들을 모두 합쳐서 인권이 충분해서 사람들 하나하나가 스스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시는데 노력하고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 정진하셔서 우리 사회가 조금 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쪽으로 많은 내용을 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경제인문사회 연구에도 여러분들과 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주지 탄소흡수원으로서 충분한 잠재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탄소흡수원 관리체계의 사각지대에 있는 아파트 단지에 한번 주목을 해봤습니다. 분석 결과를 통해서 아파트 단지 내 녹지의 이 탄소 흡수 성능은 단순히 면적 확보라든지 초기 조성 단계의 이런 완료 단계를 넘어서 계획, 시공, 유지 보수 이런 전주기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할 때 지속 가능할 수 있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이 도시 녹화 지수라는 제도를 통해서 도시 주거 지역 개발할 때 부지 면적의 무조건 40% 이상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이런 주택단지 개발 사업을 할 때 부지 면적의 4.5배, 그러니까 450%를 입체적인 인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도록 규정을 의무화를 하고 있습니다. 즉 단순히 평면적인 녹지 확보를 넘어서 건물 자체를 뭔가 녹지와 굉장히 친화적인 건축물로 조성하도록 하는 이런 강력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2030년에 현재 지금 아파트 녹지율인 30.5%에서 이것들을 해외 사례를 좀 준용해서 35%, 40%로 상향했을 때 국가가 2030년에까지 정주지 부문 탄소흡수원 합축 목표로 제시했던 4155톤의 38.9%를 이 민간 녹지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아파트 단지 내 녹지만으로도 이런 것들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 정부 청사가 유지하는 데 있어서 유지 관리가 중요하냐라는 말씀을 좀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30년 이상 노후된 정부 청사가 1,200동 정도가 있는데 딱 10년 정도만 지나고 나면 이게 2,400동이 넘는 2배가 증가가 되고요. 그리고 2050년이 되면 4배 이상 급증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2021년도에 저희가 기획재정부에 있는 세출, 지출 예산을 2016년도부터 10여 년치에 대한 항목들을 전부 분석을 해본 결과 유지관리 예산에 대한 것들이 넘어서서 그 2021년부터는 쭉
신축보다 더 많은 예산이 이제 편성이 되고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국가 자산 관리에 대한 무게 중심이 신규 건축에 대한 것들에서 기존 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유지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방적인 정비라는 것은 사용 연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맞추어서 미리 예방적으로 보수하고 고치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해외 선행 논문들을 통해서 공공부문에서는 최대 30%까지 절감할 수 있다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보수적으로 봤었을 때 한 828억 원에서 최대 2천억 원 정도의 절감이 예상될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제안을 하고자 하는 것들은 기존에 있었던 사후 대응에서 예방적인 유지 관리로 전환을 하자라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려고 하면은 우선 법 제도 정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지금 한옥과 건축자산의 가치는 사실 인구 감소나 지역 쇠퇴 같은 굉장히 큰 이슈와 맞물려서 지역에서 균형 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어떤 고유의 정체성을 지닌 지역의 고유한 자산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옥이 가진 가능성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전통문화 확산의 부분입니다. 한옥 정책이 처음 시작할 때는 주택 중심의 정책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상업, 문화, 체험 공간으로서 굉장히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요. 또 이제 목조 건축물이기 때문에 한옥이 가지는 탄소 중립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시로 서울에 있는 정수초등학교에 한옥 교실이라고 하는 그 약간 도서관 같은 공간이 있는데요. 2동에 지상 2층 정도인데 총 92톤의 탄소를 저장하고 있고 이것을 면적으로 환산하면 축구장 59개를 합친 면적의 숲이 연간 흡수하는 탄소의 양을 저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옥이 전통 문화와 탄소 중립에 기여하는 어떤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대상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 전략을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잡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한옥과 건축자산의 보존을 정책 도약을 위해서 국가의 역할 강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식 제고를 위해서 교육 홍보를 다각화하고 민간 소유주도 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인센티브 지원 확대 방안을 검토하는 연구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한옥이 전통문화 확산과 탄소 중립 대응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 이 연구 성과를 정책에 기준에 법에 담는 연구가 다시 필요한 상황이어서 이것의 정책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마지막 전략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농촌 빈집 실태를 진단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관리체계 개선하는 그런 방향을 잡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농촌 빈집의 실태는 도시보다 심각합니다. 2023년 주택총조사 기준으로 농촌의 빈집 비율이 도시의 2배 수준이고요. 또 최근에 농촌 소멸 위기가 심화되고 있어서 빈집에 대한 공공 개입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조사 계획 사업 이렇게 체계가 구축이 돼 있긴 하지만 이제 각 단계별로 좀 한계가 있고요. 단계 간 연계성이 좀 미흡하다는 그런 그 처지에 좀 놓여 있습니다. 빈집 우선 정비 구역 같은 면적 관리 수단이 도입이 됐지만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지역에서 실제로 활용도는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면 단위 관리 기준이나 이제 프로세스 이런 것들 좀 제시해 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빈집 정비 계획 내실화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마을 단위의 면 단위 그 접근이 필요하고 빈집 밀집도, 빈집 잠재도 그리고 빈집 관리 지표를 활용한 단계적 프로세스 이런 것들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빈집 우선 정비 구역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게끔 그렇게 제도 개선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그 앞으로 그 우리 농촌이 단순 이제 빈집 정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생활 환경이 개선되고 또 지역의 활력이 제고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길 위에서 매일 체감하는 보행안전 수준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 삶의 질과 직결되지만 사실은 이런 아래에서 보시는 너무너무 다양한 공간 환경들이 다 보행환경이라는 범주에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해야 할 일이 어떻게 보면 무궁무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시설 위주의 단편적인 개선, 그래서 일회적으로 여기만 조금 고치고 나머지는 다 그대로인 이런 거를 조금이라도
좀 넓게 일관되게 꾸준하게 바꿔 나가면서 전반적인 우리 도시 환경의 질을 좀 상향 평준화하는 쪽으로 저희는 이제 좀 그렇게 목표를 잡고 일을 열심히 해오고 있고요. 보행자 중심의 가로로 개편을 하겠다. 근데 사실 이게 쉽지 않았고 이 정책적인 가치나 기대 그리고 설계의 어떤 바람직한 원칙들이 실제 현장의 이해관계랑 충돌을 하면서 이런 갈등이 장기화되고 사업이 지연이 되는 리스크들을 저희가 조금 구체적으로 좀 파고들었고 결과론적으로 계획 의도나 내용이 원래에 비해서 축소되고 후퇴되고 변경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불가피한 과정이 있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조금 더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방안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현장에 좀 적용하는 걸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데이터 관련 연구를 해왔던 것들이 조금 이제 통합된 데이터베이스 내지는 체계로 좀 연계가 돼서 전반적인 정책 지원의 조금 효율성과 체계성을 높여나가는 과정 저희가 앞으로 꾸준히 좀 중요하게 확장해 나갈 방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건축도시 데이터 관련해서 AI의 가장 큰 이슈가 뭐냐라고 말씀드리면 결국은 뭐 구축 및 활용 체계 부재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건축도시 데이터를 재활용하는 센터를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 이슈가 아닌가라고 싶고요. 저희 이 일반 사업은 이러한 재활용 센터나 데이터 허브 관련해 가지고 정책, 지수, 통계, 과제 발굴을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어떤 자원을 캐서 어떻게 금을 만들어서 빨리 해야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가질까라는 고민들을 했는데요. 유유 저이용 교육시설 진단 도구 개발 및 시범 적용 파트였습니다. 전국 초중고 12,600개 중에 2035년 5,000개가 유유 저이용 상태로 빠질 것이라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쓸지를 지역 여건, 학교 입지, 학교 시설 특수성 다 데이터들 결합해서 16개로 진단 지표 만들어서 학교 시설 사업을 하는 교육시설 안전원 교육부에게 세미나 통해서 안내해 드렸습니다. AI 관련해서 이제 최근 4년밖에 안 된 AI가 정부의 주요 틀로 정해지면서 우리 모두 안개 속에 이렇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부랑 같이 협력해가지고 갈 수 있는 내비게이션을 만드는 게 저희가 주력하고 있는 정책 지원이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연구기관의 그 앨리스라고 아실 겁니다. 건축 법령 인공지능 시스템이고요. 핵심 엔진 개발이 완료가 돼서 서비스 중에 있습니다. 정책을 만들고 또 그런 시행하는 과정에서 느낀 점들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보행자가 차지하는 공간을 크게 준다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자동차가 차지할 수 있는 공간을 줄인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반대가 굉장히 심합니다. 우리가 보행자이면서도 또 운전자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제 우리 모두의 국민의 인식을 좀 변화시킬 수 있을까, 이게 가장 큰 고민이고요. 초고령 사회에 이미 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르신 보행 안전에 대해서는 아직 어린이 안전에 비해서는 크게 많이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인 변화되는 환경과 국민의 수요 이런 것들을 잘 반영해서 기본 계획을 잘 수립하고 그에 따라서 또 앞으로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뭐 질문 위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연구 과제 하나하나 보면서 좀 질문들이 하나씩 떠오르는 게 좀 있어가지고 반포 주공 아파트 같은 데 가면은 이제 거기 5층짜리 아파트여가지고 아파트 아파트 조경의 가로수가 이제 아파트보다 키가 더 크게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만약에 보존을 하거나 뭐 재활용을 하거나 뭐 아파트 계획에 어떻게 반영을 했을 때 이게 뭐 순증제처럼 뭐 좀 더 기여할 가능성이 있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농촌 빈집이 더 우리가 자원을 더 많이 투자해서 그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것인가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인지 뭐 약간 농촌 문제가 그렇다면 어떤 측면에서 더 그런 것인지 좀 약간 그런 측면이 많이 궁금하기는 했습니다. 건물들도 주기적으로 점검하라고 해야 이런 자산 가치가 더 길게 더 연장될 수 있는 라이프 사이클이 연장될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선제적 예방 관리라는 게 정말 중요한데 이런 공감대가 아직은 그렇게 되질 않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건축공간연구원하고 같이 고민한 게 이게 제도적으로 뭘 점검해야 되고 언제 점검해야 되는 건지를 의무화시키면 이거 각 개별 기관들이
이 의무화된 조항을 가지고 재정당국을 설득하고 그걸 활용해서 이런 관리를 미리미리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를 고민하고 있고요. 이런 고민이 거의 지금 완전 초기화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농식품부는 2024년에 농촌 공간 재구조화법을 이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의 경우에는 도시보다 더 빠른 인구 감소 그리고 고령화 이런 부분들이 구조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에 그 농촌 내에서도 지역별로 공간 단위별로 맞춤형 빈집 관리 전략이 필요하다는 그런 부분을 제시해 주셔서 굉장히 이 시점에서 연구가 시적절하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차후에 이제 빈집 법이 제정된 이후에 시행령 시행규칙을 구체하는 과정에서 후속 연구가 진행이 된다고 하면 서로 긴밀하게 좀 더 필요한 작업들이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옥상 공간에 대한 수요가 너무 증가해서 옥상은 써먹을 공간이 참 많이 없었는데 옥상이라는 좁은 범위를 벗어나서 건물의 인면, 단지 내 공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탄소 저감을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검토하겠습니다. 한옥은 예전에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왜 갑자기 관심이 높아질까? 결국은 한옥 자체가 가진 가치가 우리도록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 건축부문이 국토부의 전유물이 아니라 여러 부처에서 함께 일을 하고 있는 관련이 있는데 여러 부처에서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 함께 고민하면서 건축과 관련된 우리나라 정책 추진에 많은 도움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이 연구 결과를 듣고 보니까 이게 꼭 정부 청사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모든 건축물의 유지 관리의 공통점이기도 하구나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시설물의 부위별로 공간별로 그 데이터를 관리하되 이걸 결제 올릴 때 한꺼번에 퉁쳐서 1월달 유지보수 금액 이렇게 하지 말고 그 내부의 상세 내역을 전자결제 시스템과 FM이 같이 연동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우리나라도 예방이 되는 예측 관리되는 유지관리 시스템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건축을 넘어 공간으로 그랬는데 저는 이 공간 앞에다가 도시공간으로 라는 단어를 좀 넣어서 사실은 도시계획과 건축에 있는 이 블랭크 공간을 좀 채워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런 연구 결과를 이제는 시민들한테 좀 더 조금 적극적으로 다가가셨으면 좋겠다. 이 AI가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줄 거냐. 지금 아마 올해부터 우리는 설계를 할 때 인면 디자인이나 또는 조감대 디자인은 절대 AI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거대 변화의 물결을 아우리에서 좀 고민해 주시고 또 오늘 우리 건축계를 고민하시는 많은 선후배 분들 또 우리 도시계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함께 이 문제를 슬기롭게 하면서 또 다른 그 K컬처에 해당되는 건축의 영역을 좀 만들어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선생님들 말씀해 주신 거를 기반으로 다음번에는 또 좀 다른 양상으로 이제 아우리의 결과물들을 공유하는 시간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이야기가 계속 이어가기를 이제 기다리고 또 내년도에도 또 이거보다 더 좋은 성과 발표회를 하시기를 응원드리면서 오늘은 일단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배움의 시간을 주셔서 고맙습니다.